저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주는 아나운서 노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희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아마 여러분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KBS 청각장애인 최초 아나운서예요. 이제 방송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만나서 뭐 얘기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번에 우연히 뭐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제 뭐 연락하다가 혹시 제 인터뷰 참여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연해 주셔가지고 함께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기열 구독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KBS 최초 청각장애인 아나운서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좀 힘겨웠죠? 네. 얼마나 준비했죠? 저는 재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아나운서 학원을 10월부터 다녀서 거의 한 2월까지 그냥 계속 아나운서 준비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거의 한 5달 정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달 정도 거기에만 매진을 해서 운이 좋게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죠? 원래 그 아나운서라는 꿈을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떨어지는 청력 때문에 잠시 봉인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뭐 반장, 부반장도 이렇게 나서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네,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점점 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라는 꿈은 잊혀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번아웃이 가장 크게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뭔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잠시 그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준비하신 거예요? 네, 학원 다니면서 계속 뭐 발성이라던가 발음 그런 뭐 아나운서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막 꿀팁을 전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냥 반복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셨죠? 그럼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 몰래 그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부터 뭔가 청각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아나운서를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게 좀 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완전 친한 친구 그리고 동생을 제외한 뭐 나머지 분들한테는 아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나운서를 준비를 한다고. 왜냐면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고 하면 뭔가 비웃음은 살 게 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남몰래 준비를 했었어요. 그 부모님은 합격했을 때 아셨죠? 막바지에 아셨죠. 네, 지원을 했을 때쯤에. 왜냐면 제가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성 연습을. 그래서 중간쯤에 이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합격 발표 났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 약간 대학교 수능처럼 네. 이렇게 누르면 합격 표지 뜨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맞죠? 이메일로 이렇게 네. 결과를 이렇게 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뭐 잘 봤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되게 너무 잘하셨었어요. 그리고 막 그분 중에 한 분은 방송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하셔서 나는 방송 경험도 전무한데 뭐 보나마나 그냥 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안 봤어요. 사실 안 보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진짜요?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연락을 받은 거죠. 같이 그 지원하셨던 분들 따로 그 면접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따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붙은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메일로 확인해봤는데
제가 그 합격했다고 그렇게 뜬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때 와. 말씀드렸죠. 밤늦게 부모님 그리고 동생한테 붙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 그냥 우셨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밤새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고 고생했던 거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맞아, 우시고 맞아. 근데 감동 받으셨어요. 혹시 그 청각장애는 언제부터 있었어? 청각장애는 선천적으로 동생도 제 친동생도 청각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그 청각장애를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 어렸을 때는 계속 7년 동안 유치년 동안 언어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받고. 네, 청각장애가 있는데 약간 그게 좀 티가 안 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청력검사, 신생아 청력검사도 없었거든요. 근데 애가 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가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듣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희지가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못 듣나 보다. 다른 거는 다 잘하니까 또래들보다 뭐 괜찮게 잘하니까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다고 부모님은 생각을 아예 못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그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어? 그때 운동을 하고 나서 체육 시간이었었어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때 운동을 하고 나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귀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딱 긁었거든요. 근데 매미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리던 게 한쪽 귀를 막으니까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나만 그 귀 막으면 매미 소리가 안 들리냐. 근데 친구들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귀를 한쪽 귀를 막아도. 막아도? 네. 그래서 그때 그 깨닫게 된 거죠. 나 확실히 귀가 안 들리는구나. 그 전에도 막 좀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나운서 하다 보면은 발성, 발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에서 같이 잘하고 이제 뭐 언어 훈련도 같이 했지만 그래도 비장애인처럼 발음이 100%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전달할 수 있지만 약간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청각적 피드백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대로 발음하는 건가 긴가민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를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녹음 어플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말이 흐려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뭉개지는지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냥 녹음하고 또 체크하고 녹음하고 또 체크하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녹음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이따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 녹음 개수가 이제 지금 10,000개 육박합니다. 만 개요? 네. 그 녹음된 음성이나 네. 이런 게. 맞아요. 그냥 끝없는 반복의 연습? 네. 맞아. 근데 이거 내가 연습하고 이제 들어도 이게 맞는 건지 약간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분들 아니면 아나운서 학원 원장쌤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피드백에 지옥에 빠지면서 지냈어요. 저는 그 발성 같은 거를 연습을 할 때 아무래도 청각적 피드백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배심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말을 할 때 복식 호흡, 자연스러운 목소리 귀여우세요. 네. 복식 호흡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려면 배심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주일 주말 빼고 평일 내내 자기 전에 그런 연습을 했어요. 말하는 것도 운동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할 텐데, 네. 한 번 연습하면 한 번 좋아지고, 2번 연습하면 2번 좋아지고, 3번 연습하면 3번 좋아지고, 이런 걸 배에 이렇게 울리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20번 정도 연습을 해요. 한 번 연습하면 한 번 좋아지고, 이거를 10번까지 하고, 다시 10번에서 한 번까지 하고, 그래서 20번 그 연습을 하는 거를 배심 훈련을 매일매일 했어요. 주말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소리의 그 울림, 그 통이 되게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발성을 좀 기르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었고, 그리고 뭐 기준? 발성? 기준은 저는 기준을 그렇게 딱히 이렇게 정해둔 건 없고, 그냥 저만의 그 발성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나오는구나. 입 안에 공기를 머금고 내뱉는 방식으로 말을 하면 좀 소리가 잘 나오는구나. 저만의 그런 발성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주변에서 그 조언을 해줘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네요. 맞아요. 작년 5월부터 이제 아나운서 시작하셨죠. 네. 이제 지금 4월이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5월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벌써 1년. 네. 시간 빠르죠? 네, 시간 너무 빨라요. 아나운서 돌고 나서 길 걸어 다니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 많아요. 방송국 근처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좀 계셨어요. 막 사진 찍어달라고 오. 그러고. 네. 그리고 그 제가 맨날 그 헤어 스타일링을 받다 보니까 두피 관리 좀 하려고 탈모 클리닉, 네. 탈모 클리닉 네.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의사쌤이 자기 그 친동생이 청각장애인이어가지고 알게 됐다고 KBS 앵커님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잘 진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맞아요. 실감이 났어요. 그때 내가 진짜 방송 일을 하고 있구나.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 뭐 그동안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또 궁금해요. 10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그동안 이제 방송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게 궁금하고. 우선 그 10분의 방송을 위해서 10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꾸며져야겠죠. 그래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방송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는데 먼저 큐시트를 배부를 받아요. 혹시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게 뭐예요? 큐시트라고. 네. 그날 그 뉴스 순서라던가 흐름을 큐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는 오늘 어떤 뉴스를 하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이거를 그날 받는 거예요? 네, 그날 바로 받는 거예요. 그날 다 뉴스가 다르니까 큐시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원고를 배부를 받거든요. 보통 뭐 4개에서 5개 정도 받는데 거기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앵커 멘트를 따로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할 때 프롬프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아예 그냥 원고의 내용을 토대로 제 앵커 멘트를 또 작성을 해요. 그럼 이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조금 변형을 네, 조금 변형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고를 앵커 멘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발음이라던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약간 좀 여기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뭐 330억여 원을 그리고 뭐 걷어들였는지 이런 게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뭐 겹치는 발음 있잖아. 억여원 맞아. 걷어들였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발음을 체크를 해서 앵커 멘트에다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들였는지는 이렇게 들였는지 330억여 원은 그냥 330억여 원 숫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앵커 멘트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연습하고 또 그 음성 녹음으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발음이 뭉개지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방송 직전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그래서 뭐 이런 긴 거 같은 단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 내용이 보증금 지원형 장기주택 6,000호 모집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 그리고 6,000호 키워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이 부분에 강조를 해서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 찾기, 그 다음에 발음,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뭐 발음 방법을 이렇게 아래다가 써놓기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생방송 맞죠? 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그 실수한 적 없어요? 실수한 적 많죠. 초반에. 많아요? 네, 초반에 많아요. 아, 진짜? 네,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걷어들였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꼬이니까 걷어들였는지 약간 좀 발음을 꼬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다반사였고 초반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네, 떨려서 약간 좀 막 걷어들였는지 이렇게 발음을 꼬여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그 제가 뉴스를 하기 직전에 그 자료 화면, 다른 뉴스에서 자료 화면이 나갔는데 그 자료 화면에서 자막 송출이 안 됐나 봐요. 자막 송출 안 된 게 뭐예요? 그 아래 뉴스 보면 아래 그 네모 박스 같은 게 헤드라인. 있잖아요. 헤드라인 같은 거, 뭐 자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게 안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뉴스 이거 앵커 리딩을 하기 전에 딱 한 5초 직전에 인이어로 PD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막 송출 그게 안 나갔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그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짧은 5초 사이가 진짜 우와. 너무 우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그래도 당황한 티 절대 안 내고 약간 좀 초반에 살짝 조금 더듬긴 했지만 네, 자막 송출에 우려가 있어서 그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러고 바로 다음 뉴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부드럽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때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요. 생방송이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내가 이러면 그냥 완전 사고인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그 5초 동안 기지를 발휘를 해서 네, 겨우겨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이어 끼고 해요? 오른쪽 귀가 청력이 왼쪽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다가 인이어를 끼고 그 볼륨을 최대치로 키워서 듣고 있어요. 그 인이어 조절도 돼요, 이렇게? 볼륨 조절이 가능해서 가장 큰 그 볼륨으로 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막 아까처럼 생방송일 때 머리가 막 하얘지잖아요. 그쵸. 근데 인이어로 말하는 거 안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멘탈 관리하는 거죠. 나는 프로다. 그냥 그리고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뭔가 희지 아나운서만의 뭔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뭐 직업이니까 프로답게 해야지. 이런 거죠. 혹시 네. 또 따로 뭐 아나운서로서 뭐 지키고 있는 원칙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확성. 두 번째는 진정성.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듣는 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쉬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정확성, 그거를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성. 뉴스도 다 이렇게 똑같은 그런 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있고, 그런 뉴스의 색깔에 맞춰서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성과 진정성 이 두 가지를 꼭 지키면서 뉴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패럴림픽? 네, 데플림픽? 갔다 오셨더라고요. 취재는 아닌데 현장 가서 하시지 않았죠? 맞아요, 데플림픽. 일본 갔다 온 거예요? 일본은 아쉽게도 아니고, 가지 못했고, 훈련장? 네, 훈련하는데 체육관에 가서 네. 그 청각장애인 분들 훈련하는 거 영상도 찍고 취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것도 원래 뭐 KBS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 팀장님이랑 부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왜냐하면 청각장애인 올림픽, 데플림픽이 그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청각장애인으로서 내가 그 청각장애인,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앵커가 된 만큼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데플림픽을 알리자 해서 팀장님이랑 부장님께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죠. 그래서 다행히 뭐 윗선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행히
통과가 돼가지고 같이 그 카메라 기자님이랑 그리고 거기 그 현직 기자님이랑 다 같이 가서 취재도 하고 왔습니다. 보통은 그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데 그 나가서 취재한 거 처음이었어. 네, 처음이죠. 어땠어요? 저도 보고서 원래 앉아서만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나가서 취재하는 모습 보고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기자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그런 거를 다방면에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뉴스를.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노고, 어려움을 전혀 몰랐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기자의 그 역할. 기자가 정말 멋있는 직업이구나. 그런 것들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뭐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기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기자가 잘 맞는 것 같아?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뭔가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러는 게 더 저의 성격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나 뭐 괜찮지만 하나만 꼽자면. 꼽자면. 그리고 제가 인터넷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기사나 또 커뮤니티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아나운서 발음이 조금 왜 그러지? 라고 약간 짠 사진처럼 이제 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뭐지? 하고 이제 클릭했는데 그 희귀 아나운서 그 얼굴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 3D도 한번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 있었거든요. 아니. 중국인 아나운서냐고 혹시 네, 그런 식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봤어? 네. 봤죠? 처음에는 속상했죠. 왜냐하면 직업을 부정당한 느낌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한 탓인가 보다. 그리고 뭐 어쩌겠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정확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발성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뭐 말씀조차도 저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자마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약간 성격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거 대중 앞에 서는 거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이 되게 쾌활하셔서 어쩌면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거 보면 좀 상처받잖아. 상처 많이 받죠.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상처 많이 받았죠. 저도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직면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청각장애가 없었다면 이런 그런 뭐 상처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정체성까지 뭔가 부정당한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초반에는 상처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좀 단단해지게 되더라고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나대로 어제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향해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KBS 앵커에 임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화이팅! 쉽지 않아.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청각장애라는 게 청각에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말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6, 7년 동안 언어 치료를 계속 받고 뭐 시옷이 안 되면 시옷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고 어린 애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억들이 약간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뭔가 막 시옷을 어쩌다가 뭐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수를 하면 되게 자책을 해요.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에. 그래서 뭐 말을 하는데도 뭔가 큰 무게를 이렇게 큰 추를 이렇게 쥐고 다니는 그런 느낌? 말을 하면 원래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무게가 상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아나운서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꿈꾸는 건 자유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청각적 피드백에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발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특이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힘든 길이 되겠지만, 비장애인보다 한 3, 4배 더 노력해야 되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그래도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무조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어제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멀리 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응원의 그 박수를 보내면서 열심히 연습, 무조건 그냥 반복적인 연습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곁에서 늘 응원할 테니까, 뭐 만약에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청각장애인 후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인데 KBS 아나운서 네. 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뽑힐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 아나운서 너무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이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틀, 저한테 맨날 따라오는 타이틀 있잖아요.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앵커. 그 국내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성취라기보다는 많은 청각장애인들 후배들이, 뭐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후배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저런 청각장애인 저런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뭐 저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KBS에서도 제가 그 KBS 앵커로, 장애인 앵커로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뽑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1년 동안 아나운서로 하면서 내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뭐 보람된 일 있고, 또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2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일하면 좋겠지만, 네. 또 이제 내가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내가 기대하는 거 혹시 있어? 우선 제가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장애인 앵커로 활동을 하면서 보람찼던 순간들은 정말 많은데, 그 같은 청각장애인분들, 보청기 착용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셨던 분들한테 좀 DM으로 연락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덕분에 뭐 희망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럴 때,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결코 헛된 일은 아니구나. 그런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악플 같은 거를 보더라도 좀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연락들만 보려고 했었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명감만 생각을 하면서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악플은 뭐 그냥 내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보람차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앵커로 활동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되게 보람차게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내년에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내년에 기대하는 거는, 일을 다 마쳤을 때,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성장한 제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내년에는 뭐를 하고 있을지 아직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때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동생의 그 영향이 정말 컸거든요. 내가 동생을 위해서, 동생도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동생을 위해서 좀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한 게 큰데, 내년에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아나운서 직업이라는 걸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비장애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인데 되게 청각장애인분들도 의사소통 방식이 다 다르시잖아요. 농난청인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수어만 쓰시고 어떤 분은 수어도 하고 구어도 하시고 하결민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필답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화를 주로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수화라는 그 언어의 매력을 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네, 편한 거는 구화거든요. 이렇게 그 청각장애인 분들도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것처럼 비장애인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냥 뭐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냥 뭐 어떤 분은 그냥 아예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어떤 분은 뭐 수어만 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되게 뭐 이렇게 좀 편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 청각장애인 분들이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을 만날 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좀 목소리 크게 이렇게만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뭐 한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없으면 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 자막이 없으면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그런 문턱 하나가 큰 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공감할 수 있고 세심한 아나운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